글로벌 식품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라면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수출액 1조 5천억 원을 돌파한 한국 라면은 이제 단순한 식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 세계 MZ세대 사이에서 불닭볶음면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매운 라면이 일종의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제품으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틱톡에서 한국 라면 챌린지 관련 동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50억 뷰를 넘어섰으며 유튜브에서는 하루 평균 수천 개의 라면 먹방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는 한국 라면 전용 진열대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한국 라면을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파리의 젊은 층 사이에서도 한국 라면은 이제 일상적인 메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프랑스의 식품업계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프랑스의 미식 문화와 한국 라면의 혁신적인 맛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타와 한국 라면의 만남이라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프랑스의 젊은 식품연구원의 아시아 미식 탐방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온 소피 듀부아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식품 기업 메종 구르메의 식품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30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제 이야기가 시작된 건 작년 초 어느 춥디 추운 2월 아침이었습니다. 소피, 잠깐 시간 있나요? 부서장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수석 연구원님과 마케팅 팀장님도 함께 계시더군요.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최근 우리 회사 시장 조사 결과를 보셨나요? 프랑스 내 한국 음식 수요가 작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의 라면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요. 마케팅 팀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파리 길거리에서도 한국 라면을 들고 다니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회사도 이 트렌드를 놓칠 순 없습니다. 프랑스의 파스타와 한국의 라면을 접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해요. 소피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았으면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파스타 연구원이에요.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전공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오가며 수많은 레시피를 연구해왔죠. 하지만 한국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도 본 적 없는 제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니요. 하지만 부서장님, 제가 아시아 음식은 그래서 소피를 보내려고 해요. 한 달 동안 아시아 각국을 돌며 현지의 면 요리를 연구하는 거죠. 베트남, 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까지. 수석 연구원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니요? 그것도 한 달이나. 저는 파리 근교를 벗어난 적도 몇 번 없는 소심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지 가이드도 다 섭외해뒀고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소피의 뛰어난 미각과 연구 능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부서장님의 말씀은 격려의 의미였겠지만 저는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나 봐요. 다음 주면 베트남으로 떠나야 한다는군요. 제가 정말 이 임무를 해낼 수 있을까요? 파스타와 아시아의 면 요리를 퓨전으로 만든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시아의 면 요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쌀국수, 팟타이, 라멘, 짜장면. 하나같이 생소한 이름들이었죠. 특히 한국의 라면은 더욱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파리의 건조한 날씨에 익숙했던 제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거리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만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첫 목적지는 하노이에서 100년 넘게 운영되어 온 쌀국수 가게였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베트남 쌀국수의 특별한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통치하던 시절, 프랑스인들이 즐기던 소고기 수프 문화가 베트남의 전통 쌀국수 면과 만나면서 오늘날의 쌀국수가 탄생했다고 하더군요. 프랑스의 부이용 문화와 베트남의 전통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역사적인 퓨전 요리라는 설명에 저는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침 5시부터 국물을 우리기 시작해요. 솥뼈를 30시간 이상 고안해 만든 국물이죠. 주방 안으로 들어서니 할머니께서 커다란 솥을 휘휘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맛본 쌀국수의 맛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깊은 육수의 맛은 프랑스의 콩소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면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고수와 숙주나물의 신선한 맛이 어우러져 정말 근사했습니다. 태국으로 이동한 뒤에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콕의 길거리 음식점에서 만난 팟타이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볶음면 하나로 이토록 다채로운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의 경험 또한 특별했습니다. 도쿄의 유명한 라멘집에서 맛본 돈코츠 라멘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12시간 이상 고아낸 돼지뼈 육수는 진하면서도 깔끔했고 차슈는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면의 탄력도가 완벽했고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완성도 높은 한 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직접 면을 뽑습니다. 육수의 온도와 면의 익힘 정도를 맞추는 것만 3년이 걸렸죠. 라멘 장인의 말씀에서 장인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라멘은 단순한 면 요리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하이의 유명 식당가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낯설더군요. 거리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그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말이죠. 가장 불편했던 건 골목마다 서 있는 공안들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계속해서 저를 주시하는 거예요. 현지 가이드가 추천한 탄탄면 전문점에 들어섰더니 식당 안이 온통 기름 냄새로 가득하군요. 테이블마다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요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주문한 탄탄면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면발 위로 붉은 고추기름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더라고요. 첫 한 술은 맛있었습니다. 고소하고 매콤한 맛이 입안을 감쌌지만 몇 젓가락 더 먹자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죠. 1시간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고 배는 마치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침이 되니 열까지 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의 병원은 파리의 병원과는 많이 달랐어요. 병원 입구에는 공안이 서 있었는데 이는 중국의 큰 병원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서구인인 제게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양인들은 우리 음식이 잘 맞지 않나 봅니다. 위장이 민감하시군요. 이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하루 정도 호텔에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했지만 그의 뒤 벽에 걸린 거대한 공산당 마크가 자꾸만 신경 쓰이더군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공안들이 수상한 듯 쳐다보았고 약을 받으러 가는 길에도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높은 빌딩들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로 뭔가 불편한 것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 표정 없는 얼굴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위압적인 정부 건물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더군요. 다행히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는 순간만큼 안도감이 든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행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설치는 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국의 라면 산업을 검색하며 하나둘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숫자들이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라면 수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었어요. 100여 개국에 수출되는 한국 라면은 이제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현상이 되어 있더군요. 파리의 까르푸는 물론이고 미국의 코스트코와 월마트에서도 한국 라면 전용 진열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스트코에서는 한국 라면 대량 구매 세트가 베스트셀러 품목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소셜미디어에서의 한국 라면의 인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틱톡에서 한국 라면 관련 동영상이 수십억 뷰를 기록했고 유튜브에서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올리는 라면 먹방이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더군요. 유명 배우들과 가수들도 자신의 SNS에 한국 라면을 즐기는 모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오히려 설렘이 커졌어요. 베트남의 정성스러운 국물 문화, 일본의 장인 정신을 넘어 한국에서는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한국 라면의 비밀이 무엇인지 꼭 알고 싶었어요. 그것이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불편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제 걱정은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피 뒤부아님, 환영합니다. 저를 맞이한 한국 가이드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반듯하게 서 있는 가로수들, 그리고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이 파리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잠시 쉬고 있는데 가이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전통 한식당으로 모시고 가려고 해요. 한국의 맛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중국에서의 배탈 때문에 아직도 위장이 예민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전통 음식을 경험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전통 한식당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현대적인 건물 안에 전통의 멋이 고스란히 살아있더군요. 나무로 된 좌식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데 주방에서 은은한 향이 풍겨왔습니다. 이건 된장찌개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첫 숟가락을 떴는데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의 배탈로 아직도 위장이 예민한 상태였는데 된장찌개의 깊은 맛이 입 안가득 퍼지면서 마치 치유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구수한 된장 향과 부드러운 두부, 아삭한 채소가 어우러진 국물은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것처럼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신기하게도 며칠째 불편했던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깊은 맛의 비밀이 뭘까요? 제 질문에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발효예요. 메종 구르메의 연구원이시니 잘 아시겠지만 발효는 음식에 깊이를 더하는 마법 같은 과정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식탁 위를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발효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까지. 각각의 재료들이 시간이 만들어낸 깊은 맛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된장이 발효식품이라 소화를 돕고 장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발효 문화가 단순한 맛이 아닌 건강까지 생각하는 지혜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 음식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가이드의 추천으로 냉면을 맛보았습니다. 차가운 육수에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진 이 요리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면 요리와도 달랐어요.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면 요리는 처음이에요. 정말 특별하네요. 그렇다면
내일은 한국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라면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맛과 기술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이거든요. 라면이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라면,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숙소 근처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진열대에 가지런히 정렬된 다양한 라면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빨간색 패키지의 매운 라면부터 하얀색 패키지의 순한 라면까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군요. 오후에는 한국의 대형마트를 방문했습니다. 라면 코너의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 면을 가득 채운 라면들은 마치 미술관의 전시품처럼 보였습니다. 각각의 라면이 저마다의 특징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매운맛의 정점을 찍은 불닭볶음면이고 저건 국물이 일품인 신라면이에요. 이쪽의 빨간색 패키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입니다. 196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오랜 역사를 가진 제품이죠. 라면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한국 라면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 깊이를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한국의 유명한 라면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라면을 끓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예술가의 퍼포먼스 같았어요. 불 조절부터 재료를 넣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정교한 계산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라면도 장인 정신이 필요한 음식이에요. 같은 재료로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되거든요. 주방장의 말씀을 들으며 프랑스의 미식 문화와 한국의 라면 문화가 어딘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료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 맛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그리고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도전 정신까지. 이제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의 발효 문화와 프랑스의 파스타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라면의 깊은 맛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무한해 보였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연구소를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연구소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현대적인 건물 뒤편으로 장독대가 즐비한 모습이 인상적이더군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수백 년 된 발효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연구하고 있죠. 연구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장독대 사이를 거닐었어요. 장독대란 발효식품을 담은 큰 항아리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놓아둔 공간을 말하는데 한국의 전통적인 발효 문화를 상징하는 풍경이라고 하더군요. 커다란 항아리들은 숨을 쉬는 듯 미세한 김을 내뿜고 있었고 그 속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발효의 깊은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프랑스의 오래된 와인 저장고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만 와인 저장고가 지하에 있다면 장독대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 바람과 햇살을 받아들이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한국의 발효 문화는 단순한 저장 방식이 아닙니다. 자연과 시간이 빚어내는 예술이죠. 된장, 간장, 고추장은 우리 음식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 기본 발효 식품입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니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장 속 미생물의 세계는 경이로웠습니다. 연구원들은 전통 발효식품에서 불리한 균주들을 연구하며 이를 현대식품 산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죠. 발효식품의 가장 큰 장점은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치즈나 와인처럼 우리의 장류도 발효 과정을 통해 더 건강한 식품이 되는 거죠.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전통 발효 기술이 현대식품 산업에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라면 제조 과정에서도 발효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군요. 한국 라면의 차별화된 맛은 발효 기술에서 비롯됩니다. 면을 숙성시키는 과정이나 스프를 만들 때 전통 발효식품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든 생각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융합이라는 거였어요.
수백 년 된 전통 지혜와 첨단 과학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미식 문화. 파리의 파스타와 한국의 라면을 접목하려는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연구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발효는 시간이 만드는 마법입니다. 하지만 그 마법을 과학으로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때 우리는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라면이 바로 그런 여정을 걸어왔죠. 이제는 전 세계가 그 맛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형 라면 제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입구에 걸린 연대표가 눈에 띄었어요. 1963년 한국 최초의 라면이 탄생한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 후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한국인들에게 라면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끼니를 해결해주는 한 줄기 빛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밀가루면에 국물 맛을 입힌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장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70년대에는 육개장 라면이 출시되면서 한국의 전통 맛을 라면에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80년대에는 김치라면이 등장하며 우리만의 독특한 맛을 구현했죠.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거치며 한국 라면은 세계인의 입맛에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90년대 들어서는 건면, 생면 등 면의 다양화가 시작됐습니다. 2000년대에 진출한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 신드롬을 일으켰죠. 한국인에게 라면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늦은 밤, 공부하는 수험생의 친구이자 야근하는 직장인의 든든한 한 끼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손님과 함께 나누는 정의 음식이기도 하죠. 봄 소풍 때 가방 가득 챙기는 즐거움이고 캠핑장에서 끓여 먹는 추억의 맛이에요. 한국인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라면은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 공장은 하루 300만 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부터 완제품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 규모와 정밀함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면을 뽑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도와 습도 관리예요. 0.1도의 차이로도 면의 식감이 달라지거든요. 인공지능이 24시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생산 시설을 둘러보며 놀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면발의 두께를 측정하는 레이저 센서, 튀김 온도를 제어하는 정밀 시스템, 수프의 배합을 관리하는 자동화 설비까지. 프랑스의 최첨단 식품 공장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기술력이었습니다. 해외 수출용 제품은 각 나라의 취향과 규제에 맞춰 제조하고 있어요. 할랄 인증을 받은 라면, 비건을 위한 라면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품질 관리실이었어요. 매시간 샘플을 수거해 면발의 탄력도, 수프의 맛, 스프의 균일도까지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하더군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품질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맛을 세계에 전하는 문화 전도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장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한 식품 생산이 아닌 문화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매운맛도 과학입니다. 스코빌 지수로 매운맛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제품 개발에 반영하죠. 불닭볶음면의 성공도 이런 과학적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장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시식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모든 라면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순한 맛부터 지옥 불맛까지 그 스펙트럼이 놀라웠습니다. 매운맛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맛보시면서 매운맛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공장장님의 권유대로 처음에는 순한 맛 라면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국물 맛이 좋았어요. 그 다음은 신라면이었죠. 처음 느껴보는 얼얼한 매운맛에 물을 한 컵 마셨네요. 다음은 불닭볶음면이라는데 빨간색이었지만 그냥 보기에 면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을 부어 비비기 시작하자 코를 찌르는 매운 향이 올라왔어요. 이건 매운맛의 절정이에요. 조심히 드셔보세요. 자신만만하게 한 젓가락을 들었다가 큰 코를 다칠 뻔했습니다. 입안에서 폭발하는 매운맛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흘러내리는데도 이상하게도 다시 한 입 먹고 싶은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매운맛이 강하지만 맛있죠? 이런 맛 때문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이제는 매운맛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멈출 수 없는 이 맛. 이것이 바로 한국 라면의 매력이었습니다. 한국의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의 발효 기술과 현대 과학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음식 문화였죠. 그 안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글로벌 마케팅 팀과의 미팅이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불고 있는 한국 라면 열풍의 현장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제품은 10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 라면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화면에 비춰진 데이터가 그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대중적인 간식이 되었고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도 매년 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재미있는 건 각 나라마다 라면을 즐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과자처럼 부숴서 먹고 독일에서는 수프 대신 현지 소스를 곁들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건 젊은 층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라면 먹방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되었다고 해요. 불닭볶음면 챌린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어요. 매운맛에 도전하는 영상이 틱톡에서만 30억 뷰를 기록했답니다. 마케팅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라면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맛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문화적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이를 젊은 세대의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최근에는 한류 스타들과의 협업도 활발해요. 방탄소년단이 즐겨 먹는 라면이 무엇인지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답니다. 세계화 전략도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한국의 맛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식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적인 특색을 잃지 않는 균형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태국에서는 똠양꿍 라면을, 멕시코에서는 할라피뇨 라면을 출시했어요. 현지의 맛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식사 대용이 아닌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 라면이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들어 새로운 식문화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공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도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구나. 한국 라면이 보여준 것처럼 맛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 거예요. 파리의 여름이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메종 구르메의 연구실에서는 매일 새로운 실험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서랍 한켠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수집한 면 요리 샘플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연구 노트에는 각 나라의 면 요리가 가진 특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베트남 쌀국수의 부드러운 면발과 깊은 육수, 태국 팟타이의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소스, 일본 라멘의 정교한 면 숙성 기술까지. 각각의 장점을 어떻게 우리 제품에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의 숙성 과정을 파스타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면이 더 쫄깃해질 것 같은데요. 저의 제안에 연구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쌀국수 면발의 탄력성을 만드는 제조 기술은 우리 파스타의 식감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영감을 준 건 역시 한국의 라면이었습니다. 서랍 가득 채워진 한국의 라면들과 발효 소스들이 제 열정을 자극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매운맛과 감칠맛의 절묘한 조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소피, 이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부서장님의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제게는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으니까요. 발효의 비밀을 파스타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장류가 가진 감칠맛을 활용하면 기존 파스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실 한켠에는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 숙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소에서 배운 대로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프랑스의 토착균주를 활용해 우리만의 발효 소스를 개발하고 있었죠. 소피, 다음 주에 새로운 레시피 테스트를 시작하죠. 부서장님의 말씀에 설렘과 부담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있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분명 새로운 영감이 되어줄 테니까요. 매일 밤 연구실에서 불을 밝히며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혁신과 도전 정신이 이 프로젝트의 나침반이 되어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도전은 파리를 넘어 전 유럽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한국 라면이 세계를 사로잡은 것처럼 우리의 퓨전 파스타도 새로운 글로벌 음식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상상해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